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롱문을 열었을 때 쏟아져 나온 것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아기 우유병, 기저귀, 작은 베넷 저고리들이 제 발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손으로 하나씩 집어 올리면서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왜 남의 방을 마음대로 뒤지세요? 뒤에서 들려온 며느리 박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남의 방이라니요. 제 아들 태준이의 신혼집인데 말입니다. 서연아, 이게 뭐니? 떨리는 손으로 아기 우유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연이는 임신한 적이 없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석 달, 그 전에도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 사생활 침해예요. 왜 허락도 없이 남의 옷장을 여세요?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서문시장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이 거치지 않은 골목길에 하나둘 불빛이 켜지고 잠들어 있던 시장이 고요히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몸이 저절로 일어나는 건 30년이라는 세월이 제 몸에 새겨놓은 시간의 리듬이었죠. 30년. 참 긴 세월이에요.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이 차가운 새벽 공기와 마주했던 수많은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때로는 절망스럽고 때로는 막막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태준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제 아들 태준이가 드디어 장가를 들게 되었으니까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어루만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온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태준이에게 평생의 동반자가 생겼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면서 자꾸만 입가에 미소가 번지더군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어요. 5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벼운 마음이 든 적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강미란 씨, 오늘 일찍 나왔네? 새벽 배송을 나온 김 기사가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네, 오늘 며느리한테 가거든요. 며느리.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어요. 20년 넘게 혼자서 짊어져온 무게가 마침내 나누어질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겠죠. 드디어 제 아들이 진정한 어른이 되었다는 뿌듯함이기도 했고요. 김 기사가 엄지를 치켜 세우며 지나갔고 저는 혼자 남은 골목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게 셔터를 올리면서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직 별들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새벽 하늘이 유난히 푸르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아, 정말 순진했던 그때의 제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한심할 지경입니다. 미란아, 오늘 며느리 첫 상견례지? 옆 가게 순자 언니가 김치를 다듬으며 물어보셨어요. 언니의 손놀림은 30년 세월만큼이나 능숙하고 리듬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장에 나온 첫날부터 옆에서 돌봐준 은인 같은 분이셨죠. 언니는 저보다 5살 많지만 항상 든든한 언니 같은 존재였어요. 태준이가 어렸을 때 아프면 약을 사다 주시고 제가 힘들어할 때면 묵묵히 옆에서 지켜봐 주셨거든요. 아니에요, 언니. 벌써 결혼한 지 석 달이나 됐어요. 오늘은 신혼집에 놀러 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시간 참 빨라라. 며느리는 어때? 착하고? 네, 정말 착해요. 예의도 바르고 태준이한테도 잘하고.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박서연이라는 제 며느리를 말이에요. 첫인상이 워낙 좋았거든요. 차분하고 단정하고
무엇보다 태준이를 대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첫인상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제 자신이 나중에 얼마나 바보같이 느껴질지도 모른 채 말이에요. 그래도 조심해라. 요즘 젊은 애들이 옛날 같지 않다니까. 순자 언니의 충고를 들으면서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서연이는 다르다고 정말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순자 언니는 정말 해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었나 봅니다. 오랜 세월 시장에서 온갖 사람들을 봐오신 분이니 사람 보는 눈이 있으셨겠죠. 그런데 정작 저는 그 뻔한 신호들을 보지 못했어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 눈을 멀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혼자 살아서 사람을 의심하는 법을 잊었던 건지도 모르고요. 서연이를 처음 만난 건 6개월 전 가을이었어요. 그날도 이렇게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태준이가 전화를 해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집에 데려와도 되겠냐고 물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드디어 태준이에게도 여자친구가 생겼구나. 32살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 없는 아들이 걱정이었거든요. 워낙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라 여자들과 어울리는 걸 어려워했으니까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하얗고 무엇보다 태준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첫인상은 정말 완벽했어요. 깔끔한 옷차림, 단정한 헤어스타일, 차분한 말투까지. 제가 바라던 며느리의 모든 조건을 갖춘 것 같았거든요. 어머, 태준아. 이렇게 예쁜 애를 어디서 만났니? 제가 농담조로 말하자 서연이가 살짝 얼굴을 붉혔어요. 그 모습조차 수줍고 귀여웠습니다. 어머님, 태준이 오빠가 더 좋은 분이에요. 저야말로 과분하죠. 말투도 차분하고 단정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 치고는 드물게 예의 바른 아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게 연기였을 수도 있어요. 처음 만나는 시어머니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행동했을지도 모르죠. 사람이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는 건데 말이에요. 우리 태준이가 평소에 어머님 자랑을 정말 많이 했어요. 혼자서 아들을 키우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죠? 그 말에 제 마음이 살살 녹아내렸어요. 태준이 아버지는 그 애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후로 23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날들의 연속이었죠. 태준이 학용품 사달라고 할 때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던 그 막막했던 시간들.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적금을 깨고 또 깨던 그 절박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그런 제 사정을 태준이가 서연이에게 이야기했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어요. 아들이 어머니의 고생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뜻이니까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어머님처럼 강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서연이의 눈에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제가 태준이 오빠 잘 챙길게요. 걱정 마세요. 그때 서연이의 미소가 얼마나 환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라면 내 아들을 맡겨도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예식장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태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범한 결혼식치고는 너무 큰 금액이었거든요. 3천만 원. 태준이 1년치 월급에 가까운 돈이었어요. 제가 반찬 가게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보다도 많은 금액이었죠. 서연이가 꿈꿔온 결혼식이래. 평생에 한 번뿐인 거니까 예쁘게 해주고 싶어. 태준이의 목소리에는 애정이 가득했어요. 그때는 며느리를 위하는 아들이 대견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우리 형편에 맞지 않는 과도한 지출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준이는 워낙 성실하고 절약하는 성격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쓴다는 게 의외였어요. 결혼식 당일 서연이의 드레스와 메이크업, 부케까지 모든 것이 화려했습니다. 하객들도 많았고 축의금도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서연이 쪽 하객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고 태준이 쪽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백화점 직원이라고 했는데 손님들인가 싶었어요. 서연이 친구들은 어디 있니? 제가 물어봤을 때 서연이가 잠깐 표정이 굳어졌어요. 회사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친구들은 다들 바빠서 못 왔어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친구보다는 직장 동료들과 더 가까이 지낸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이상했어요. 29살 여자가 친구 하나 없이 결혼식을 올린다는 게 참 이상한 일이었죠. 대학 동기나 고등학교 친구라도 있을 텐데 아무도 오지 않았다니 말이에요. 혹시 서연이에게 숨기고 있는 과거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새 출발하는 아이들한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 더욱 이상해졌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집에 오던 태준이가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30년 가까이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일요일마다 집에 오던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바빠서 못 가겠어요. 서연이가 피곤하다고 해서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대요. 회사 일이 많아서요. 늘 서연이 때문이었어요. 서연이가 피곤하다. 서연이가 친정에 간다. 서연이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 모든 핑계의 중심에는 서연이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새 가정을 꾸린 아들이 아내를 우선시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오히려 그런 태준이가 기특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태준이가 제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서둘러 끊으려고 했거든요. 혹시나 해서 직접 전화를 걸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태준이는 지금 샤워 중이에요. 태준이는 잠깐 나갔어요. 태준이는 회사 야근이에요. 항상 태준이는 없었어요. 3개월 동안 딱 2번밖에 직접 통화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겨우 5분씩. 그나마 통화를 했을 때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엄마, 미안해. 요즘 정말 바빠. 결혼 생활 어때? 좋아. 서연이가 정말 잘해줘. 집밥 생각 안 나? 가끔.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지. 그럼 일요일에 와. 응. 서연이랑 얘기해보고 연락할게.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태준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아마 서연이가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이 친정에 가는 걸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싫었던 것 같지는 않았는데 말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공손하고 예의 바르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진 거였어요. 밤잠을 설치며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서연이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나 계속 되짚어봤지만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었거든요. 심심해서 서연이의 인스타그램을 구경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명품 가방 사진, 비싸 보이는 레스토랑 음식 사진, 백화점에서 찍은 듯한 화려한 옷들. 태준이 공무원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치였어요. 처음에는 백화점에서 일하니까 직원 할인을 받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검색해보니 300만 원이 넘는 명품들이었습니다. 태준이 한 달 월급과 비슷한 금액이었죠. 해시태그 오늘이 선물, 해시태그 행복해, 해시태그 감사해. 해시태그를 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누군가가 선물을 준 것 같았는데 태준이가 그런 비싼 선물을 할 형편이 안 된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스크롤을 내리다가 깜짝 놀랐어요. 서연이가 올린 사진 중에 남자 손목 시계가 보였거든요. 롤렉스였습니다. 분명 태준이 것이 아니었어요. 태준이는 시계를 차지 않거든요.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는 게 편하다고 하면서 시계 같은 건 차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설령 차더라도 그런 비싼 시계를 살 여유는 없었죠. 해시태그 소중한 사람과 해시태그 특별한 하루. 사진 설명을 보니 더욱 이상했어요. 태준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라면 얼굴은 안 나오고 손목시계만 나온다는 게 참 이상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뭔가 불안한 예감이 계속 들었거든요. 혹시 서연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런 의심을 품는 제 자신이 싫었어요. 며느리를 믿지 못하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애써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 직감이 맞았던 거예요.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가 계속 왔는데도 저는 그걸 무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서연이가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태준이가 어머님 보고 싶어 해요. 3개월 만에 처음 들어보는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그동안의 서먹함이 다 사라진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정말? 태준이가? 네, 어머님 반찬이 그립다고 하네요. 시간 되시면 토요일 오후에 오세요. 드디어 태준이가 저를 그리워한다고 하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어요. 그럼 반찬 좀 싸갈게. 아, 안 가져오셔도 돼요.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하지만 저는 김치와 멸치볶음, 콩자반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만든 멸치볶음을 제일 좋아했던 태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이상했어요. 갑자기 서연이가 먼저 연락을 한 것부터가 수상했던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저를 피하더니 갑자기 달라진 게 뭔가 의도가 있어 보였어요. 혹시 뭔가 감추고 있는 게 있어서 선수를 친 건 아닐까 싶었어요. 제가 의심하기 전에 먼저 좋은 며느리로 보이려고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보다는 며느리가 마음을 열어줘서 고맙고 기뻤을 뿐이었어요. 토요일 오후 수성구 신축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전세금만 3억이 넘는다는 곳이었어요. 태준이 혼자서는 절대 마련할 수 없는 집이었죠. 아파트 단지부터가 범상치 않았어요. 조경도 잘 되어 있고 경비시설도 최신식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태준이가 부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이런 비싼 집에서 살면 생활비도 많이 들 텐데 태준이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경비실에서 방문 신고를 하는데 경비원이 의외의 말을 했어요. 아, 1500이오시죠? 부인께서 자주 나가시던데 오늘은 계시네요.
자주 나가신다고요? 네, 평일에도 늘 나가시고, 주말에도 거의 없으시던데, 이상했어요. 자주 나가신다는 말 자체가 수상했거든요. 서연이가 백화점에서 일한다면 매일 출근하는 게 당연한 건데, 경비원이 굳이 자주 나가신다고 표현할 이유가 없었어요. 마치 집에 있는 게 기본이고 가끔 나간다는 뉘앙스였거든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그냥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이의 근무 형태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어떤 일인지는 전혀 짐작할 수 없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님. 서연이가 문을 열어주었지만 왠지 표정이 어색했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고 집안에서 입기에는 너무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이렇게 차려입은 이유가 궁금했어요. 혹시 나가려던 참이었거나 누군가 오기로 되어 있었던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태준이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조금 늦는데요. 또 태준이는 없었어요. 토요일 오후인데 공무원이 무슨 급한 일이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게다가 주말에 야근을 할 이유도 딱히 없어 보였고요. 점점 의심이 커졌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괜한 의심으로 며느리와의 관계가 나빠지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거실을 둘러보니 정말 화려했습니다. 수입 소파, 75인치 대형 TV, 독일제 냉장고, 이탈리아산 식탁.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너무 과분한 집이었어요. 눈을 돌리는 곳마다 값비싼 물건들 뿐이었어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대리석 테이블, 벽에 걸린 대형 액자들, 심지어 화분까지도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태준이 월급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집이 참 예쁘네. 감사해요. 태준이가 열심히 마련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태준이 통장에는 전세금의 반도 없었거든요. 결혼 전에 제가 직접 확인했으니까 틀릴 리 없었어요.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 혹시 서연이 집에서 도와준 건가 싶기도 했지만 서연이가 말한 바로는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고 했었어요. 벽에 걸린 그림들도 범상치 않아 보였어요. 액자만 해도 수십만 원은 나갈 것 같았고 그림 자체도 예술품 같았거든요. 장식품들도 하나같이 고급스러웠고요. 3개월 전만 해도 원룸에서 혼자 살던 태준이가 이런 집을 마련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서연아, 이 그림 참 예쁘다. 어디서 샀니? 아, 그건 태준이가 선물해줬어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태준이는 그림에 관심이 없거든요. 미술관도 한번 가본 적이 없는 아이가 갑자기 그림을 선물할 리 없었어요. 게다가 그런 값비싼 그림을 살 여유도 없었고요. 서연이의 말 하나하나가 거짓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음료수 가져다 드릴게요. 서연이가 부엌으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소파 옆 사이드 테이블 위에 남자용 향수가 놓여 있었어요. 태준이는 향수를 쓰지 않는데 말이에요. 그 애는 향이 강한 걸 싫어해서 향수는커녕 향이 나는 비누도 쓰지 않거든요. 향수 상표를 보니 고급 브랜드였어요. 한 병에 수십만 원은 나갈 것 같았습니다. 누구 것일까? 혹시 서연이가 태준이에게 선물로 준 건가 싶었지만 태준이가 향수를 안 쓴다는 걸 모를 리 없었어요. 부엌에서 서연이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난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음료수 하나 가져오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릴까? 화장실을 찾는다는 핑계로 복도 쪽을 둘러봤어요. 신혼집치고는 방이 많았습니다.
안방, 작은 방, 그리고 또 다른 방까지. 왜 이렇게 큰 집을 얻었을까? 신혼부부 둘이 살기에는 너무 넓었어요. 문이 살짝 열린 방에서 빨래 냄새가 났습니다. 아마 안방인 것 같았습니다. 옷 좀 개어놔야겠네.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빨래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장롱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정리 좀 해줘야겠다. 그리고 장롱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옷이 아니라 아기용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유병, 기저귀, 베네저고리, 아기 담요, 장난감들. 태어날 아기를 위한 모든 것들이 그곳에 가득 들어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연이는 임신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결혼한 지 겨우 석 달인데 이미 아기를 낳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 아니다. 뭔가 이상해요. 이 아기용품들은 너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갓난아기부터 돌까지 쓸 수 있는 모든 용품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막 준비를 시작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모아둔 것 같았어요. 우유병 하나를 집어 들어보니 이미 한 번 사용한 흔적이 있었어요. 분유통도 뜯어진 채로 있었고요. 이건 미래를 위해 준비한 게 아니라 이미 사용 중인 물건들이었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서연이가 아기를 낳았다는 말인가요? 그럼 그 아기는 어디에 있는 거지? 태준이가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한 걸까요? 아닙니다. 뭔가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의 몸매를 봐도 최근에 출산한 흔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럼 이 아기용품들은 대체 무엇을 위한 건가요? 어머니, 왜 남의 방을 마음대로? 뒤에서 들려온 서연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남의 방이라니요. 제 아들의 신혼집인데 말이에요. 뒤돌아보니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는 차가운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서연아, 이게 뭐니? 떨리는 손으로 아기 우유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분유통도 있었고 신생아용 기저귀도 있었어요. 모든 것이 실제로 사용하려고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사생활 침해예요. 왜 허락도 없이 남의 옷장을 여세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평소에 부드럽고 공손한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지금 보니 그때의 예의 바른 모습이 모두 가면이었던 것 같았어요. 이 아이의 진짜 모습은 이런 거였구나. 차갑고 계산적이고 뭔가를 숨기고 있는 모습 말이에요. 태준아. 아들을 불렀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건 텔레비전 소리뿐이었어요. 서연이는 재빨리 아기용품들을 다시 장롱 안으로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잠깐, 이것들이 대체 뭐냐고. 제가 서연이의 손목을 잡았을 때 그 아이의 눈에서 번개 같은 적개심이 번쩍였어요. 순종적이고 착하다고만 생각했던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놓으세요. 지금 당장 놓으라고요. 서연이가 소리를 지르자 태준이가 뛰어왔어요. 언제 들어온 건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준이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당황하고 죄책감에 찬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에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이 아이도 알고 있었구나. 이 아기용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이에요. 엄마, 진정해. 태준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이게 뭐니? 서연이가 아기를 낳은 거야? 엄마.
태준이가 입술을 떨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서연이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머뭇거렸어요. 솔직히 말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제가 다그치자 태준이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리고 제 아들이 그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서연이는 계속 아기용품들을 장롱 안으로 밀어 넣으려 했지만 이미 다 쏟아져 나온 후였어요.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태준아, 엄마한테 말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태준이가 서연이를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서연이는 고개를 저으며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지만 태준이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다른 사람 아이를 가졌었어. 천둥이라도 맞은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 아이라니. 그럼 태준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말인가요? 뭐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해서. 태준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래서 서연이가 울면서 매달렸어. 혼자서는 키울 수 없다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내 아이로 출생신고를 했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등록했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준이가 그렇게 순진할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 서연이가 정말 힘들어했어. 그 남자가 기혼자라서 책임을 못 진다는 거야. 기혼자라니. 서연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말이네요. 그리고 그 결과로 생긴 아이를 제 아들한테 떠넘긴 거고요. 그래서 너는 그걸 받아들인 거야? 다른 남자 아이를 내 아이로? 엄마, 서연이를 사랑해.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죄가 없잖아. 사랑이라니. 이게 사랑인가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이용당한 거예요. 서연이가 제 아들의 선량함을 이용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거라고요.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어? 서연이 친정에서 키우고 있어. 그래서 서연이가 주말마다 친정에 간다고 했던 거구나. 자신의 아이를 만나러 간 거였어요. 그리고 태준이는 그걸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었던 거고요. 태준아, 너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바보일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 바보가 아니라 너무 착한 거였을까요? 착한 걸 넘어서 어리석을 정도로 말이에요. 서연이는 아직도 아기용품들을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드러난 후였죠. 서연아. 제가 서연이를 불렀을 때 그 아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숨기려 하지 않는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어머님,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태준이도 동의했고 출생신고도 마친 상태예요. 뻔뻔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죄송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했죠.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현실을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그 아이는 법적으로 태준이 아들이에요. 법적으로 태준이 아들이라니. 이 아이가 처음부터 이걸 노린 거였구나. 태준이의 선량함을 이용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인 아버지까지 만들어준 거였어요. 그래서 결혼한 거야? 태준이를 이용하려고? 이용이라니요. 저도 태준이를 사랑해요. 거짓말이었어요. 사랑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속이지 않았을 테니까요.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을 거예요. 사랑한다면서 왜 속였어? 왜 거짓말을 했어? 말했다면 태준이가 저와 결혼했을 것 같아요? 결국 인정하는군요. 태준이를 속여서 결혼한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이 나쁜 년아.
제 손이 서연이의 뺨을 향해 날아갔어요. 58년을 살면서 누군가를 때린 적은 처음이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태준이가 제 팔을 잡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연이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죠. 내 아들을 이용한 거지?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야?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제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아래층에서도 들렸을 정도로 큰 소리였죠. 내 아들을 속여서 결혼하고 다른 남자아이를 떠넘기고 그러고도 사랑한다고? 서연이는 뺨을 손으로 문지르며 저를 노려봤어요. 이제는 아이의 가면을 벗어버린 모습이었어요. 어머님도 태준이를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하세요. 이미 출생신고까지 마친 상황에서 이걸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연이의 말이 맞았어요. 이미 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 상황에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제 아들이 평생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야 한다니. 게다가 그걸 숨기고 결혼한 여자와 함께 말이에요. 태준아, 너도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 태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떨어뜨린 채 서 있을 뿐이었죠.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서연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겠어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해요. 서연이가 저지른 일의 진실을 모두 밝혀내고 그의 합당한 벌을 받게 해야겠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58년을 살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증오해 본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아들을 속인 그 여자를 반드시 벌을 주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 불빛들이 눈물에 번져 흐릿한 잉크처럼 흘러내렸어요. 30년 넘게 혼신을 다해 키운 아들이 이런 나락으로 떨어질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했다니 가슴이 텅 빈 것처럼 허무하더군요. 서연이의 치밀한 거짓말에 속아 평생을 망치고 있는 제 아들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버스 손잡이를 붙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기울어진 것 같아요. 남편을 잃었을 때보다도 더 절망스럽고 분했거든요. 집 앞 골목에 내린 후에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면 현실을 인정해야 할 것 같아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언제까지 여기 서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휙!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들렸어요. 조용한 집이 마치 무덤처럼 적막했습니다. 그동안 태준이가 일요일마다 와서 웃음소리로 가득 채우던 집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니 온몸의 힘이 모래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하루 종일의 충격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서연이의 차가운 눈빛, 태준이의 당황한 얼굴, 그리고 장롱에서 쏟아져 나온 그 수많은 아기용품들까지 눈을 감으니 더욱 선명해집니다. 서연이가 사생활 침해예요라고 내뱉었을 때의 그 차갑고 뻔뻔한 표정이 계속 떠올라요.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공손하고 예의 바르던 아이가 어떻게 저런 독사 같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지옥처럼 길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서연이가 처음부터 태준이를 이용할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하지만 어떤 이유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혼 전에 진실을 말했어야 했거든요. 태준이에게 선택할 기회를 줬어야 했어요. 속여서 결혼한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서연이 친정에서 키운다고 했는데 그럼 서연이는 주말마다 그 아이를 보러 가는 거였나요? 태준이도 함께 가는 건지 아니면 서연이 혼자 가는 건지 궁금했어요. 만약 태준이도 함께 간다면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떤 기분일까요? 자신의 피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깐 잠이 들었지만 악몽에 시달렸어요. 서연이가 태준이를 데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꿈, 태준이가 저를 원망하며 등을 돌리는 꿈까지. 깨어나니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더군요.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찍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미란아,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 얼굴이 완전히 상했네. 순자 언니의 목소리에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왔어요. 거울을 본 건 아니지만 얼마나 처참한 모습인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언니,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끙끙 앓았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로 풀어낸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무슨 일 있었어? 어제 며느리 집에 갔다 왔다며? 언니, 제가 너무 바보였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하루 종일 참고 있던 감정이 언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댐이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순자 언니가 급히 다가와 제 어깨를 안아주었어요. 30년 넘게 옆에서 지켜봐 주신 분이라 그런지 별말 없이도 제 마음을 다 알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래? 뭔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며느리가 저를 완전히 속였습니다. 순자 언니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놨어요. 아기용품을 발견한 그 충격적인 순간부터 태준이의 고백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말했습니다. 말하면서도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다는 게 말이에요. 세상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순자 언니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평소에 워낙 착하고 순진해 보이던 며느리라서 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언니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요즘 젊은 애들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아이고, 그때는 나도 설마 이런 일일 줄은 몰랐지. 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시장에서 온갖 사람들을 보며 살아오신 분인데도 이런 일은 처음 듣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그 여자가 너무 나빴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복잡한 문제일 것 같았고 무엇보다 태준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이었거든요. 일단 정신부터 차리자. 너 이런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순자 언니가 따뜻한 차를 끓여주면서 말했어요. 정말로 언니 말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었거든요. 차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니 마음이 조금씩 진정됐어요. 그리고 서서히 무언가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서연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언니 말처럼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반드시 뭔가 해야 했어요. 인터넷은 가끔 사용해 봤지만 제대로 된 조사 방법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전문적으로 배워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단순히 사진 보는 것 말고 진짜 증거를 찾는 방법을 알아야 했거든요. 시장 근처 PC방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인터넷으로 더 자세한 정보 찾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요.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게 고급 기능들을 가르쳐 주더군요. 젊은 분이었는데 인내심 있게 차근차근 알려주었어요. 사진 저장법부터 시작해서 날짜별 정리 방법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연이의 인스타그램을 다시 꼼꼼히 들여다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예쁜 사진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의심의 눈으로 보니 수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가방들, 고급 레스토랑 음식들, 명품 액세서리들. 사진 하나하나를 자세히 뜯어보니 태준이 월급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것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서연이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런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고 있더군요. 더 놀라운 건 패턴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특별한 선물이나 비싼 식사 사진들이 주기적으로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해시태그 감사해, 해시태그 행복해, 해시태그 소중한 분과 같은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어요. 누군가 정기적으로 서연이에게 선물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태준이가 아닌 다른 누군가 말이에요. 시간 순으로 차례대로 정리해보니 더욱 확실해졌어요. 결혼 전부터 이미 이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백화점 직원 월급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오히려 더 자주, 더 비싸진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와 결혼했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끝난 게 아닌 것 같았어요. 결정적인 단서는 시계 사진이었습니다. 롤렉스라고 적혀 있는 남자 손목 시계 사진을 PC방에서 검색해 보니 가격이 3천만 원을 훌쩍 넘었어요. 태준이 연봉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 시계를 누가 선물로 준다는 말입니까? 더 충격적인 건 그 사진이 올라온 날짜였어요. 태준이와 결혼한 지 딱 한 달 후였거든요. 신혼여행 다녀온 직후에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해시태그 소중한 사람과 해시태그 특별한 하루 해시태그 감사합니다. 해시태그를 보는 순간 확신이 섰어요. 서연이가 태준이가 아닌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돼서 다른 남자한테 그런 비싼 선물을 받는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며칠 동안 더 자세히 관찰해 보니 다른 수상한 점들도 발견됐습니다. 평일 낮에 올라오는 사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백화점에서 일한다면 평일에는 근무 중이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배경을 보니 고급 호텔이나 레스토랑들이 많았어요. 혼자 가기에는 너무 비싸고 격식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분명 누군가와 함께 간 거였어요. 퍼즐이 하나씩 맞춰져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분명 다른 남자와 계속 만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상당히 부유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아니었어요. 추측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보가 필요했어요. 며칠 후 서연이가 일한다는 백화점에 직접 가봤습니다. 화장품 매장을 하나씩 돌아보며 서연이를 찾았어요. 혹시 근무 중인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도 서연이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한 매장 직원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박서연이라는 분 아세요? 여기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박서연요? 잠깐만요. 직원이 다른 동료와 잠깐 상의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 매장에는 그런 분 없는데요. 혹시 다른 매장에 계실까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서연이가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다른 화장품 매장들도 다 돌아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도 박서연이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설마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겠죠. 분명히 화장품 매장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고객센터에 가서 정중히 물어봤습니다. 실례합니다. 박서연이라는 직원이 계신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시어머니인데 선물을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성함과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 드릴게요. 서연이의 정보를 알려주었더니 직원이 컴퓨터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한참을 찾아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당 성함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서연이는 백화점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럼 서연이는 도대체 뭐라고 사는 걸까요? 생활비는 어디서 나오는 거고 왜 그런 거짓말을 했던 거죠? 경비원이 말한 자주 나가신다는 표현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서연이는 일을 하러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목적으로 나가는 거였죠. 아마 그 비싼 시계를 선물해 준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거겠습니다. 결혼식 때 이상했던 점들도 이제 모두 설명됐어요. 서연이 쪽 하객들이 나이가 많고 고급스러웠던 이유도 친구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던 이유도 말이에요. 아마 그 남자의 지인들이었을 거예요. 서연이의 진짜 친구들은 애초에 없었던 거겠죠. 퍼즐의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분명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 남자의 아이를 가졌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책임지지 않으려 하자 순진한 태준이를 이용하기로 한 거였을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태준이를 만나는 것부터 결혼하는 것까지 서연이는 치밀하게 계산하고 실행한 거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모든 걸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찾아낸 사실들을 하나하나 적어보니 서연이의 거짓말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허점도 보였습니다. 아무리 치밀해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었거든요. 언젠가는 들통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가슴속에서 천천히 끓어올랐어요. 마치 얼음물이 서서히 끓는 것처럼 조용하지만 강렬한 분노였습니다. 서연이가 얼마나 교묘하게 제 아들을 이용했는지 이제 분명히 알 것 같았어요. 태준이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임신을 하자 태준이를 이용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순진하고 착한 공무원이니까 속이기 쉽다고 생각했겠죠. 정말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어요. 태준이에게는 저라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서연이가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본격적으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되겠죠. 서연이가 치밀하게 계획했다면 저는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서연이와 그 남자에 대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겠어요. 그들의 관계,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서연이가 실제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파헤쳐야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부분도 알아봐야겠어요. 거짓으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 불륜이 발각됐을 때 이혼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지 말이에요. 순자 언니가 몇 명의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법적 문제를 도와주는 분들이라고 했는데 한번 상담을 받아봐야겠어요. 그리고 PC방에서 인터넷 사용법을 더 배웠습니다. 사진 저장법, 증거 수집법,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차근차근 익혔어요. 일주일 후 태준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동안 연락 안 해서 목소리가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아마 서연이한테 저와 연락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괜찮다. 넌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고 있어. 엄마는? 나도 잘 지내고 있다. 목소리만으로는 화가 났다는 걸 티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운 다음에 행동해야 했어요. 엄마, 그때 일로 많이 속상했지? 속상했다기보다는 당황스러웠다. 미안해, 정말.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일이냐. 엄마, 태준아,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응, 말해. 너 지금 정말 행복하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이가 대답을 못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답은 뻔했어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결혼 생활에서 말이에요. 엄마, 서연이는 좋은 사람이야. 그건 내가 묻는 게 아니다. 너 자신이 행복하냐고 물은 거야. 잘 모르겠어. 역시 그렇겠죠.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우면서 거짓말쟁이 아내와 살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준아, 엄마는 언제든지 내 편이야. 그것만 기억해라. 응,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줄 수 없었어요. 이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게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할 때였어요. 서연이와 그 남자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이 끔찍한 거짓말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겠어요.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순자 언니가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법무법인 한길의 접수 데스크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정장을 입은 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상담 예약을 했는데요. 강미란입니다. 아,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사무실 곳곳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법조인 자격증들, 무거운 법전들이 가득한 책장, 그리고 냉정한 분위기까지 모든 게 저와는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10분 후 김재현 변호사를 만났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십시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순자 언니가 믿을 만한 분이라고 했지만 막상 앉아 있으니 긴장이 되더라고요. 어떤 일로 상담을 받으러 오셨나요? 제 아들이 속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펜을 들고 메모지에 뭔가 적기 시작했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서연이의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태준이 이름으로 출생신고한 것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김 변호사는 중간중간 질문을 던지며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인스타그램 사진들을 저장해뒀어요. 그리고 백화점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일단 상황은 파악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일단 출생신고가 이미 완료된 상태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그 아이는 현재 아드님의 친자로 등록되어 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친생자 부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요, 사기죄로 고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짓말로 결혼을 유도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증거가 충분하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문제는 며느리분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공개되면 아드님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태준이가 상처받을까봐 그게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더욱 확고한 결심이 섰습니다. 법적인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겠어요. 서연이와 그 남자의 관계를 명확히 밝혀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노트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들을 차례대로 적어봤습니다. 서연이가 백화점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는 것, 인스타그램에 올린 고가의 선물 사진들, 평일 낮 시간대 외출 사진들이 많다는 점, 결혼 후에도 계속되는 사치 생활, 그리고 3천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사진까지 모든 증거를 저장해 뒀어요. 하지만 아직 더 알아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상간남의 정확한 신원, 그들이 만나는 장소와 시간, 아이의 친부에 대한 확증, 그리고 금전거래 내역까지 확인해야 했어요. 체계적으로 정리하니 해야 할 일들이 명확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미행을 시작했어요. 화요일 오전 10시 서연이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순자 언니한테 오늘은 몸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30년 넘게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 없는 언니한테 말이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11시쯤 서연이가 나타났어요. 화려한 원피스에 명품 가방을 들고 나오더군요. 어디 특별한 곳에 가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지하철까지 이용해서 따라갔어요. 서연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여의도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이곳에서 서연이는 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루체라는 간판이 걸린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가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이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롤렉스 시계가 손목에서 번쩍였습니다. 바로 그 시계였어요. 서연이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그 시계 말이에요. 서연아, 기다렸지? 오빠 늦으셨어요.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의 분위기는 오빠와 동생 사이가 아니었어요. 남자가 서연이의 손을 잡는 모습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미안해. 회사 일이 좀 늦어져서. 괜찮아요. 오빠 바쁘신 거 알아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단편적인 말들만 들렸어요. 아이는 어때? 잘 크고 있어요. 돈은 충분히 줬지? 네, 고마워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그 남자가 서연이에게 돈을 주고 있었고 아이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자가 카페 계산을 하고 서연이와 함께 나갔습니다. 저도 급히 따라 나가서 멀찍이 뒤따랐어요. 그들은 근처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2번씩 미행을 계속했습니다. 패턴이 있었어요. 화요일과 금요일 항상 같은 시간에 만났습니다. 때로는 카페에서, 때로는 레스토랑에서, 그리고 항상 호텔로 끝났어요. 3번째 미행 때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을 용기를 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들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찍었어요.
네 번째 미행 때는 그 남자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호텔에서 나온 후 그 남자가 택시를 타는 모습을 봤는데 택시기사와 나눈 대화에서 회사 이름이 들렸어요. 중앙건설로 가주세요. 중앙건설. 꽤 큰 회사인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중앙건설을 검색해 봤어요. 홈페이지에 임직원 소개가 있었는데 그 남자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중혁? 중앙건설 부장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사람의 가족 사진이 홈페이지에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부인과 딸 하나가 있었어요. 전형적인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기혼자였던 거예요. 태준이가 말한 대로 말이에요. 그 다음 주에는 서연이의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서연이가 주말마다 간다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주소는 태준이한테서 얻어냈습니다. 엄마, 왜 서연이 친정 주소가 필요해? 아, 좋은 반찬 좀 가져다 드리려고. 그럼 내가 전해줄게. 아니야, 직접 가서 인사드리고 싶어. 거짓말이 점점 늘어가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토요일 오후 서연이 친정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작은 빌라촌이었는데 그리 넉넉해 보이지 않는 동네였어요. 2시간 정도 기다리니 서연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유모차를 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그 아이를 보게 되는 건가요? 서연이가 유모차에서 아이를 꺼내 안았어요. 돌이 같이 난 것 같은 아기였습니다. 멀리서 봐도 귀여운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 아이를 보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죄 없는 아이인데 이런 어른들의 거짓말 때문에 고생하게 된 거잖아요. 서연이는 아이를 안고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이와 놀아주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자연스럽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화가 났어요. 진짜 엄마로서는 아이를 사랑하면서 왜 태준이한테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그 아이의 진짜 아버지를 숨겼을까요? 그날 저녁 태준이가 갑자기 집에 왔습니다. 엄마 있어? 문을 열어보니 태준이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태준아.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거실로 들어와 앉는 태준이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결혼 전에 밝고 건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밥 먹었니? 응, 먹었어. 정말? 얼굴이 많이 빠졌는데. 태준이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엄마 나 힘들어. 뭐가? 서연이랑 사는 게 드디어 본음을 말하는 건가요? 왜? 매주 주말마다 친정에 가는데 나한테는 혼자 간다고 해. 아이 보러 가는 건데 왜 아빠인 나는 못 가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직 어린데 아빠가 자주 만나면 혼란스러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말도 안 되는 핑계였어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겠죠. 그리고 태준이가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어요. 요즘 서연이가 자꾸 돈 얘기를 해. 아이 양육비가 부족하다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고. 너희 집도 충분히 큰데? 나도 그렇게 말했는데 아이가 크면 방이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서연이가 오중혁한테서 받는 돈으로도 모자라서 태준이한테까지 더 요구하는 거였어요. 엄마, 나 정말 잘한 일인지 모르겠어. 태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아이한테도 미안하고 서연이한테도 미안하고. 근데 왜 이렇게 힘든지. 제 아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태준아. 응? 혹시 서연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면 어떻게 할 거야? 태준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그냥 만약에 말이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서연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아직도 서연이를 믿고 있었어요.
이렇게 순진한 아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태준이가 돌아간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제 아들이 계속 이런 거짓말 속에서 고통받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해서도 안 됐어요. 확실한 증거와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김재현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저번에 상담받았던 강미란입니다. 아, 네. 어떻게 되셨나요? 증거를 좀 더 수집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들과 정리한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오중혁과 서연이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아이와 함께 있는 서연이 사진, 그리고 오중혁의 신장 정보까지. 김 변호사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유력한 증거네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하나요? 일단 유전자 검사부터 받아보시죠. 그래야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어떻게요? 아이의 머리카락이나 침 같은 검체를 구해야 해요. 그리고 오중혁 씨의 검체도 필요하고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그리고 김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오중혁 씨 부인에게 알리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부인에게요? 네. 그분도 피해자잖아요. 함께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오중혁의 부인과 손을 잡는 거였어요. 그럼 훨씬 강력한 복수가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오중혁의 부인을 찾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중앙건설 홈페이지에 나온 가족사진을 통해 얼굴을 확인했고 인터넷 검색으로 이름도 알아냈습니다. 윤미호. 4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며칠 동안 관찰한 결과 매주 목요일 오후에 강남의 한 문화센터에서 요가 강습을 받는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목요일 오후 문화센터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3시쯤 윤미호가 나타났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우아하고 품이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피곤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요가 수업이 끝나고 나온 윤미호에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네. 혹시 윤미호 님이신가요? 그런데 누구시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윤미호가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무슨 일이시길래요? 오중혁 씨에 관한 일입니다. 그 순간 윤미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혹시 무슨 사고라도?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윤미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하죠. 카페에 앉아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말하면 믿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저는 강미란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 남편분이 박서연이라는 여자를 아시나요? 윤미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역시 알고 있었군요. 제가 그 여자의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요? 네. 그런데 제 며느리가 남편분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아서요. 윤미호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역시 알고 계셨군요. 언제부터 아셨어요? 작년부터요. 남편이 자꾸 늦게 들어오고 휴대폰을 숨기고 의심스러워서 조사해 봤거든요. 그런데 왜 가만히 계셨나요? 딸이 있어요. 아직 중학생인데 이혼하면 아이가 힘들어할까봐. 같은 여자로서, 같은 어머니로서 윤미호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요? 저는 윤미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서연이가 오중혁의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제 아들 이름으로 출생신고했다는 것까지. 윤미호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럼 그 여자가 남편 아이를 낳았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세상에 윤미호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호 씨, 네, 저희가 함께 힘을 합치면 어떨까요? 무슨 뜻이세요? 그 둘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윤미호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분노와 결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드디어 동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될 것 같았어요. 윤미호와의 첫 만남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매일 만나서 계획을 세웠어요. 놀랍게도 미호 씨는 저보다 훨씬 치밀하고 냉정했습니다. 몇 년 동안 남편의 불륜을 참아온 세월이 그녀를 강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미란 씨, 일단 확실한 증거부터 잡아야 해요. 강남 한복판의 조용한 카페에서 미호 씨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단이 담겨 있었어요.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알아본 결과 머리카락이나 침만 있어도 가능해요. 아이 것은 서연이가 친정에 갈 때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남편 것은 제가 구하겠어요. 미호 씨의 눈에 번뜩이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가 나와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어떤 거요? 현장을 잡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해요. 미호 씨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도 더 선명하게 찍어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방법을 생각해뒀어요. 미호 씨의 미소가 차갑게 번졌습니다. 이틀 후 미호 씨의 계획이 실행됐습니다. 여보, 내일 친정에 갔다 올게. 미호 씨가 오중혁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실제로는 친정에 가지 않고 서연이와 오중혁을 미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 언제 돌아와? 모레 저녁에. 알겠어. 조심해서 다녀와. 오중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아마 내일 서연이와 만날 생각에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다음 날 화요일, 우리는 여의도 카페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저기 와요. 미호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중혁이 정시에 나타났습니다. 15분 후 서연이도 왔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훨씬 가까이 앉을 수 있었어요. 미호 씨가 미리 자리를 예약해뒀거든요. 서연아, 오늘 왜 이렇게 예뻐? 오빠가 좋아하니까요. 그들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미호 씨는 녹음기를 작동시켰고 저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어요. 아이는 어때? 잘 크고 있지? 네, 건강해요. 어제도 아빠라고 불렀어요. 정말? 우리 아들이 벌써? 오중혁의 얼굴에 아버지로서의 기쁨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호 씨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오빠, 양육비가 좀 부족해요. 얼마나 더 필요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더. 그래. 그럼 통장에 넣어줄게. 감사해요. 태준이한테는 말 안 했어요. 오빠가 도와주는 거라고 하면 의심할까봐. 바로 그거였어요. 서연이가 오중혁한테서 받는 돈을 태준이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1시간 정도 더 대화를 나눈 후 그들은 늘 그랬듯이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앞에서 그들이 나누는 마지막 대화를 녹음할 수 있었어요. 오빠 사랑해요. 나도.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하지? 조금만 더 기다려요. 태준이가 완전히 믿을 때까지. 그 사람 의심하고 있어? 아니에요. 너무 순진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좀 까다로워요. 저를 까다롭다고 표현했군요. 더 까다로워질 거라는 걸 서연이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조심해. 들키면 안 돼. 네, 알아요.
그들이 호텔에 들어간 후 미호 씨와 저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이제 충분한 것 같아요. 미호 씨가 녹음기를 끄면서 말했어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양육비까지 받고 있다니. 그뿐만 아니에요. 제 남편이 그 여자를 진짜 사랑하고 있어요. 미호 씨의 목소리에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미호 씨, 괜찮아요. 오히려 확실해져서 좋아요. 이제 미련 없이 끝낼 수 있으니까. 일주일 후 드디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호 씨가 구해온 오중혁의 머리카락과 제가 서연이 친정에서 구한 아이의 머리카락을 검사한 결과였어요. 99.99% 일치합니다. 검사소 직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 아이는 정말 오중혁의 친자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미호 씨가 물었어요. 일단 변호사와 상의해 봐야겠어요. 김재현 변호사는 우리가 모은 증거들을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기죄, 위조, 불륜. 여러 가지로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럼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요? 이런 식으로 공개되면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특히 아이가 가장 힘들 것 같은데. 맞는 말이었어요. 무고한 아이까지 상처받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당사자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합의가 되면 조용히 해결할 수 있어요. 미호 씨와 저는 최후의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서연이와 오중혁을 동시에 불러내서 모든 진실을 공개하는 거였어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도록 완전히 몰아붙이는 계획이었습니다. 장소는 그들이 자주 만나던 여의도 카페로 정했어요. 그들에게는 각각 다른 핑계로 연락했습니다. 서연이에게는 제가 전화했어요. 서연아, 내일 시간 있니?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태준이 일로 상의할 게 있어서. 여의도에서 만날 수 있을까? 여의도요? 좀 멀긴 한데. 중요한 일이야. 부탁한다. 알겠어요. 오중혁에게는 미호 씨가 연락했어요. 여보, 내일 시간 돼? 왜? 이혼 이야기 하려고. 이혼? 응. 더 이상 못 살겠어. 갑자기 왜 그래? 내일 만나서 이야기해. 여의도 카페 루체에서 3시에. 다음 날 오후 3시 카페 루체. 서연이가 먼저 도착했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조금만 기다려. 곧 알게 될 거야. 10분 후 오중혁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이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서연아, 너 왜 여기 있어? 오빠, 어떡해. 그때 미호 씨가 나타났습니다. 여보, 오랜만이네. 미호야, 넌 또 왜?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네 명이 한 테이블에 앉은 상황. 그 어색하고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자, 이제 모든 이야기를 해볼까? 어머님, 이게 도대체 뭔 상황이에요? 서연이가 당황해하며 물었습니다. 서연아, 오중혁 씨와는 어떤 사이니? 그건 그냥 3년 동안 불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이까지 낳은 사이가 그냥이야? 서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뭔 소리예요? 저희는 아니야, 서연아. 오중혁이 서연이의 말을 막았어요. 이미 다 들통났어. 더 이상 거짓말해봤자 소용없어. 미호 씨가 가방에서 사진들과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 모든 게 증거예요. 유전자 검사 결과도 있고요. 어떻게 알아냈어요?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는 너무 허술했어.
인스타그램에 모든 걸 올리고 거짓말도 일관성이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들을 너무 우습게 봤어. 서연이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오중혁이 입을 열었어요. 미호야, 나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미호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3년 동안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만들어 놓고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되면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제가 끼어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분명히 하세요. 원하는 게 뭔가요? 오중혁이 물었어요. 일단 내 아들과 이혼해.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친생자 부인 소송에 협조하고 출생신고도 정정해. 어머님, 그리고 이혼 위자료도 당연히 포기해야죠. 잘못한 쪽이 받을 위자료는 없으니까. 미호 씨가 오중혁에게 말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나가세요. 미호야. 그리고 서연 씨한테 지금까지 준 돈 전부 되찾아올 거예요. 얼마예요? 제가 물었어요. 3년 동안 매달 500만 원씩. 계산해 보면 1억 8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서연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큰 돈 어떻게 구하라고요? 그건 당신들 문제예요. 법적으로 고발당하기 전에 알아서 해결하세요. 미호 씨의 말에 둘 다 말문이 막혔어요. 그런데 아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당연히 제가 키워야죠. 오중혁이 말했어요. 하지만 미호 씨가 동의하지 않으면 저는 상관없어요. 미호 씨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 아이에게는 죄가 없으니까. 단 양육권은 저에게 주세요. 당신이? 네.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어요.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놀라운 결정이었어요. 미호 씨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요. 서연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그럼 아이는 미호 씨가 키우고 당신들은 완전히 손을 떼는 걸로 하죠. 모든 협상이 끝난 후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았어요. 태준이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이를 집으로 불렀어요. 엄마, 갑자기 왜 불러? 앉아봐. 할 말이 있어. 태준이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서연이에 대한 이야기야. 서연이가 뭐?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증거들을 보여주자 태준이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럼 나는 완전히 바보였던 거네. 바보가 아니라 너무 착했던 거야. 3년 동안 나를 완전히 이용한 거구나. 태준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안도감이 더 커 보였습니다. 엄마, 사실 나도 이상했어.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외로운지. 이제 끝났어. 새로 시작하자. 응, 고마워 엄마. 서연이와 태준이의 이혼이 성사됐습니다. 서연이는 위자료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어요. 오중혁도 미호 씨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고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정말로 미호 씨가 키우게 됐어요. 미호 씨, 정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기뻐요. 미호 씨가 아이를 안고 웃으며 말했어요. 이 아이한테는 진짜 가족이 필요하거든요. 태준이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회복됐어요. 엄마, 나 상담 받으려고. 상담? 심리 상담.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대견한 아들이었어요. 6개월 후 태준이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어요.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사진을 찍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이번 주말에 같이 여행 갈래? 여행? 응, 경주로. 사진 찍으러. 오랜만에 들어보는 밝은 목소리였어요. 미호 씨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끔 안부 연락을 주고받는데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아이가 정말 똑똑해요. 벌써 엄마라고 불러요. 진짜요? 네, 정말 신기해요. 피는 속일 수 없다더니 거짓말이네요. 미호 씨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복수는 분노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태준이는 거짓말에서 벗어났고 미호 씨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고 아이는 진짜 사랑을 받게 됐어요. 서연이와 오중혁도 마찬가지예요. 이제야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짜 인생을 살 기회를 얻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태준이가 말했어요. 뭘? 나를 구해줘서. 무슨 소리야?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그래도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엄마로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태준이는 지금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솔직하고 따뜻한 여자랍니다. 그리고 저도 변했어요. 더 이상 순진하게 사람을 믿지 않게 됐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냉정해진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지혜로워진 것 같아요.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진실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역시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태준이의 진짜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축복받을 수 있는 결혼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